돈을 쓰는 당신은 노예제도 속의 노예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세계 1%의 엘리트 집단에 속한 것이니 영상을 꺼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현대판 노예제도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의 본질을 알게 되면 충격받으실 겁니다. 자신이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보다 더 심하게 노예가 된 사람은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다양한 제도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종교, 정치, 사법에서부터 사회계급, 익숙한 가치관들, 심지어 다양한 직업 속에 사실상 묵인되는 통상적인 관례들까지 있습니다. 이런 전통 구조가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준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사회제도 속에 태어났고 그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통화체제와 같이 당연히 받아들이면서도 또 그만큼 잘못 알고 있는 제도도 없습니다. 기존의 통화체제는 거의 종교와 같이 가장 의심을 받지 않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정책에 따라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1%의 인구가 40%의 부를 차지하고 있고 매일 수만 명의 아이들이 가난과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죽고 세계 인구의 절반이 하루 3,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만든 제도와 사회가 피해의 대가로 바치는 것은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왜 이 모양인지 알기 위해서는 돈이 도는 원리, 즉 화폐체제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한 것은 경제학은 어렵고 따분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금융용어와 무서운 수학으로 도배하고 있어서 그것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을 곧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금융체계의 복잡성은 가면에 불과합니다. 역사상 가장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제도라는 것을 감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보다 더 심하게 노예가 된 사람은 없다. 지급준비제도, 나무위키의 지급준비제도를 읽어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압축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가 돈을 찍어내기로 결정합니다. 정부가 100억을 중앙은행에 요청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승낙을 하면서 100억 원의 채권을 사들입니다. 정부는 종이를 사서 공식적으로 보이는 그림을 거기에 그려놓고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100억의 가치가 생깁니다. 이 채권에 100억의 가치를 매겨서 중앙은행에 줍니다. 그 대가로 중앙은행은 자신이 만든 인상적인 종이다발을 건넵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 지폐를 예금함으로써 이 돈은 법정 통화가 되고 통화량이 100억 원어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 통화량의 10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100억의 돈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간단한 설명입니다. 실제로는 이 모든 과정이 디지털 장부에서 일어나며 사실상 시중의 돈은 전체 화폐 중 단 몇 %만이 종이돈입니다. 나머지 90% 이상의 돈은 디지털 장부에만 존재합니다. 국채라는 것은 그 근본이 차용 증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이 느닷없이 만들어낸 돈으로 이 채권을 구입하면 정부는 그 돈을 갚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돈은 빚에서 생긴 것입니다. 조금만 더 알아보면 돈이 빚에서 생겼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이 둘간이 거래로 인해서 일단 100억이 상업은행에 예치되고 여기서부터 정말 재미있어지는데 바로 지급준비제도에 의해 그 100억의 예금이 순식간에 은행에 지급준비금이 됩니다. 모든 예금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불준비금의 비율에 대해서도 거시경제학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은행은 규정된 예금 비율에 맞게 법적인 준비율을 맞춰야 하며 지불준비금으로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을 지급준비율이라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법정 지급준비율은 7%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시중은행들은 법정 지급준비금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준비금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지급준비율을 10%라고 가정하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00억 원의 10%인 10억이 지급준비금으로 묶이고 나머지 90억은 초과준비금이 되어 또다시 대출자금으로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보면 이 90억은 이 기존의 100억 예금에서 쪼개져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존의 100억 위에 90억이 허공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통화량이 이렇게 팽창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은행은 최초에 받은 100억 원에서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90억을 분할해서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출받은 사람의 통장에 90억의 숫자를 넣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90억을 분할해서 대출을 해주었다면 통화량의 팽창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100억의 예금이 90억의 대출 수요를 충족하기 때문에 90억의 가치가 허공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새로 발생한 90억을 대출받으려 한다고 칩시다. 대부분의 경우 이 90억을 대출받아서 자신의 통장에 다시 예금시킵니다. 그러면 위의 과정이 다시 반복됩니다. 90억의 세금은 다시 은행의 준비금이 되어 마찬가지로 10%가 묶인 후 나머지 81억이 또다시 발생해 대출에 사용됩니다.
연쇄적으로 이 81억은 또다시 72억을 파생하고 이 72억은 또다시 65억 59억을 파생하는 순으로 반복됩니다. 이러한 통화팽창 대출 순환 과정은 이론적으로는 무한대까지 이어지지만 일반적으로는 100억을 기초로 그 위에 900억까지가 새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예금에 대해 9배의 돈이 난데없이 창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지급준비제도를 통해 어떻게 돈이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했다면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희미하게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새로 탄생한 돈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나? 답은 바로 기존의 돈입니다. 새로운 돈은 기존의 돈으로부터 가치를 훔쳐옵니다. 총 통화량이 재화와 서비스에 상관없이 늘었고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맞추려 하기 때문에 가격은 오르고 화폐가 가지는 구매력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 하락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인플레이션은 일반 사람들에게 씌워지는 감춰진 세금입니다. 쉽게 말을 듣습니다. 통화가 팽창한다고 합니다.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람을 속인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금리를 낮춘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사기는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난데없이 돈이 생기지만 우리에겐 저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본이란 게 있어서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더 많은 돈으로 더 많은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급준비금 제도를 통한 통화 공급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화의 팽창과 연계하지 않는 통화량의 팽창은 반드시 돈의 가치를 하락시키며 그 결과 화폐의 가치는 달러 기준 98%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는 전 세계의 다른 화폐들의 가치는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달러와 전체 통화량 증가량을 비교해보면 둘의 대칭 관계는 명백합니다. 이렇게 내재적으로 인플레를 조장하는 통화체제가 어처구니 없고 모순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 그래프를 보면 우리의 경제체제가 그냥 어처구니 없는 정도를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은 빚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더 찍어내면 채무도 증가하고 채무가 증가하면 돈도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지갑 속 의도는 누군가에 의해 누군가에게 진 빚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해보세요. 돈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가 바로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모든 빚을 갚는다면 시중에 단 1,000원도 유통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돈은 대출을 통해 빚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대출은 은행의 지급준비금 제도를 바탕으로 하며 준비금은 예금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급준비금 제도는 모든 예금의 원래 가치를 9배로 부풀립니다. 결국 기존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재화의 가격을 인상시킵니다. 또한 모든 돈은 빚이고 상업활동을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경제 불균형이 발생하고 사람들은 근본적인 채무로부터 가상적으로 분리되고 어떻게든 돈을 끌어내서 삶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미 삐걱대고 뒤집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화폐 체제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극명히 드러내주는데, 즉 이자의 적용입니다. 정부가 중앙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그리고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원금에는 반드시 이자가 따라 붙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중의 모든 돈은 이자와 함께 은행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모든 돈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대출이 된 것이고 상업은행의 대출을 통해 팽창된 것이라면 늘어난 것은 오로지 원금뿐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자를 갚을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갚아야 하는 전체 금액 대출 총액이 전체에 돌고 있는 통화량보다 항상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이자 때문에 발생한 영구적인 채무를 갚기 위해 항상 돈을 더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또한 파산이라는 요소가 우리의 경제체제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우리들 중 누군가는 항상 파산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는 의자 뺏기 놀이와 같습니다. 음악이 멈추면 반드시 누군가는 탈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 궁극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이 모양일까? 미국의 그린백 사건이 있습니다. 남북 전쟁 중 링컨 대통령은 유럽으로부터 고리의 대출을 받을 것을 권고받았지만 무시해버리고 건국의 아버지들이 원래부터 하려던 것을 시행키로 합니다. 즉 이자가 없는 독립화폐 발행인 것이었습니다. 이를 그린백이라고 불렀습니다. 화폐의 뒷면이 녹색이라 그린백 달러라고 합니다. 이 조치가 취해진 영국과 미국의 은행 관계자 간의 내부 문서가 교환되었습니다. 노예제는 단지 노동자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의 충당에 지나지 않지만, 노예제도는 노동력만 소유하지만 그와 함께 노동자를 보살펴야 한다. 하지만 유럽의 계획은 자본이 임금을 통제하여 노동력을 지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것은 돈을 통제함으로써 가능하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면 그린백을 허용하면 안 된다.
세계 대부분의 은행에 퍼진 준비금 제도는 사실 현대판 노예 제도입니다. 생각해봅시다. 돈은 빚에서 나왔고 빚을 지면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요? 사람들은 그것을 갚기 위해 노동을 합니다. 하지만 돈이 빚에서 생기는데 사회가 어떻게 빚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요점입니다. 그것은 재산을 지키고 잃지 않으려는 두려움이며 결코 갚을 수 없는 이자로 생겨난 통화량 자체의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과 맞물리고 피할 수 없는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 영원한 빚과 인플레이션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금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이 다른 노예들과 함께 쳇바퀴를 돌며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은 엘리트에게만 이득이 되는 제국을 떠받치는 꼴입니다. 결국 매일 일과를 마치며 당신은 누구를 위해 일했는가 되묻는다면 은행을 위해서 일한 것입니다. 은행에서 돈이 만들어졌고 결국 다시 은행으로 되돌아갑니다. 은행 그리고 은행이 뒤를 봐주는 대기업과 정부야말로 진정한 주인님인 것입니다. 육체적 노예는 주인으로부터 의식주라도 제공받지만 경제적 노예 제도는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합니다. 대중지배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것은 가장 천재적인 눈속임이며 그 핵심에는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빚은 사회를 노예로 만들기 위한 무기이고 이자는 중요한 총알입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 정치에서는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 싸우고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서로 싸우며 현실을 부정하는 동안 은행은 정부와 기관들과 공모하여 경제전쟁 전술을 끊임없이 다듬고 확장합니다. 비트코인이 세계에 처음 등장할 때에도 우리는 사기와 허황된 기술로 매도하고 무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화폐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고 기축통화와 은행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탈중앙화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입니다. 즉, 은행으로부터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돈에 내재된 가치를 지키기 위한 독립투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파이코인이 내재된 가치를 깨닫고 현대 판노예 제도인 화폐의 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느끼고 공부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근본부터 병들어 있는 사회에 잘 적응한 삶은 결코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병들어 있는 경제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파이오니어들의 깨어있는 정신이 필요하고 활동이 필요합니다. 화폐의 탈중앙화는 전 세계의 정부와 은행을 상대로 싸우는 단체가 될 것이고 그것의 선봉장은 비트코인과 파이코인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그것의 가치는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며 자유는 결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돈은 빚입니다. 파이코인은 점진적인 탈중앙화입니다. 중앙화의 그늘에서 탈출해야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관점을 바꾸십시오. 아니면 노예가 됩니다. 본인의 선택입니다.